어? 아니 저것이 무엇이요? 산속에 땔가미를 하러 갔다가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한 바보 머슴 봉서.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반신불수로 인해 시댁에서 내쫓긴 월향이라는 여인이었으니 비록 어리석으나 심성 많은 하늘같이 맑은 봉석은 월향을 등에 업고 주인 어른 최참봉 댁을 찾아갔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허나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버려진 두 사람이 운명처럼 한자리에서 만나 훗날 조선 한양에서 가장 이름을 날리는 거상이 된다는 사실을. 과연 반신불수 월향과 바보 머슴 봉석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오씨 댁 며느리 월향은 그날도 어둠 속에서 눈을 떴지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두 다리가 어제보다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었으니 허나 그런 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밥을 안치고 빨래를 이고 게을로 나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강씨는 까다롭기로 마을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쉬게 두는 법이 없었으니 며느리가 잠시 허리를 펴기라도 하면 당장 눈이 부리부리하게 달려들었지요. 아직 마당도 쓸지 않았는데 벌써 쉬는 게냐. 이 집에 밥술이나 축 내러 시집온 게냐. 월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건만 변명이라는 것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 고된 나날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결렸습니다. 이윽고 다리가 저리더니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는데 두 다리가 돌덩이처럼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지요. 강 씨는 꾀병이라 몰아붙였고 남편 달복은 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나는 사이 반신불수라는 사실이 돌이킬 수 없이 분명해졌으니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복이 마을 어귀에서 달구지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월향이 반신불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으니 하늘이 두 가지 벼락을 한꺼번에 내리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나마 자신을 감싸주던 서방마저 이 세상에 없어졌으니 월향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강 씨는 사흘을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르자마자 그 눈이 며느리에게로 돌아왔지요. 아들도 잃었겠다. 내 무슨 수로 쓸모없는 며느리를 먹여 살린단 말이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강 씨는 머슴 하나를 불러 월향을 지게에 싣고 산에 내다 버리라 명하였습니다. 월향은 저항조차 하지 않았지요. 몸을 가눌 수 없는 처지에 저항이란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게 위에 실린 채 산길을 오르는 동안 월향은 눈을 감은 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로구나.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이미 바닥이 나버렸지요. 다만 어쩐지 그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으니 머슴이 월향을 산 어귀에 내려놓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이윽고 사방이 고요해졌지요. 월향은 차가운 땅 위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환하기만 한 하늘이었지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월향은 천천히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등성이 쪽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내려왔으니 최참봉댁 머슴 봉석이었지요. 땔감을 하러 이 산을 오르내린 지가 몇 해째였으니 이 산길은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숲풀 사이로 사람이 보였으니까요. 아니, 저것이 무엇이요? 봉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이었지요. 숨은 붙어 있었으나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하였습니다. 봉석은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여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마님. 여기서 뭘 하시는 것이오? 월향이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둥글고 커다란 얼굴이 있었지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내였으니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월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거라. 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오?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일단 업히시오. 우리 주인 어른 댁에 갑시다. 월향이 말렸습니다. 주인 어른이 받아줄 리 없다고, 괜히 나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라고. 허나 봉석은 이미 월향을 등에 업고 있었지요. 그 큰 등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월향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봉석은 묵묵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지고도 이 산을 오르내리던 달이었으니 여인 하나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였지요. 그러나 월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내가 자신 때문에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으니까요. 최참봉은 봉석이 여인을 등에 업고 들어서자 눈살부터 찌푸렸습니다. 사정을 다 듣고 나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요. 봉석아, 당장 도로 갖다 버려라. 몸도 못 가누는 것을 데려다 어쩌자는 게냐. 우리 집이 무슨 병자 거두는 데냐. 봉석은 그 자리에서 발을 딱 붙이고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 하고 따라 나설 사내였으나 이번엔 달랐지요. 주인 어른, 소인은 그리 못하겠습니다요. 뭐, 이놈이 감히 사람을 버리고 오라 하시면 소인은 그리는 못하겠습니다요.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습니다. 수십 년을 부린 머슴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놈, 당장 그년 데리고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봉석은 월향을 등에 업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요. 최참봉댁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봉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월향은 그 넓은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내가 자신 때문에 몇 년을 살아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요.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으니 버려진 두 사람의 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참봉댁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봉석은 월향을 등에 업은 채 마을 어귀 돌 위에 걸터 앉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 댁에서 나온 것이 처음이었으니 갈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던 사내였습니다. 봉석은 한참을 고개를 긁적이다가 문득 무릎을 탁 쳤지요. 마님, 소인이 아는 데가 한 군데 있기는 한디요. 월향이 등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 산에 빈 움막이 하나 있습니다요. 땔감 하러 다니다 봐뒀는디 주인이 없는 것 같던디요. 월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었거니와 이 사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봉석은 그것을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산길을 다시 오르는 봉석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까 지게의 땔감을 가득 싣고 오르던 그 길이었으니 여인 하나를 업고 오르는 것쯤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허나 월향의 마음은 그 내내 무거웠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몇 년을 살아온 주인 어른 댁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갈 것인지 생각이나 해본 것일까요? 월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봉서가, 예, 마님.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봉석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마님 업고 산 오르는 중이지요. 월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내와 말을 섞는다는 것이 애초에 무리였던 것이겠지요. 움막은 산기슭 구석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낡은 곳이었으나 지붕은 있었고 벽도 성한 편이었지요. 봉석이 월향을 조심스레 내려앉히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요. 소인이 손보면 더 나아질 것이오. 월향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움막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였고 구석엔 작은 집단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괜찮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나은 곳이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으니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은 곧바로 움막을 손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집단을 걷어내고 틈새를 지늘그로 막고 마른 나무잎을 쓸어냈지요. 어리석은 사내였으나 손은 야무졌습니다. 한식경도 되지 않아 움막 안이 제법 사람 사는 곳처럼 바뀌었습니다. 봉석이 손을 탁탁 털며 월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이제 좀 낫지요. 소인이 오늘 저녁거리도 구해올 것이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봉석아, 잠깐. 봉석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멍청한 놈이라는 것은 진작 알았다만 월향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려던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지요. 주인 어른 댁에서 쫓겨난 것이 후회스럽지 않느냐. 봉석이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시간이 걸렸지요. 허나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후회요? 소인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요. 근디마니 사람 목숨을 어찌 셈하면서 삽니까요? 저기 마님이 쓰러져 계신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소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요? 그런 것은 소인은 못하겠습니다요. 월향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이치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며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허나 이 어리석은 사내의 말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느닷없이 건드렸습니다. 계산도 없고 꾸밈도 없는 말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깊이 박히는 것인지 월향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봉석이 저녁거리를 구하러 나간 뒤 움막 안에 월향 혼자 남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하였지요. 산바람이 낡은 벽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월향은 오래도록 생각하였습니다. 포기한 목숨이었으니 이미 내려놓은 삶이었지요. 이제와 다시 손을 뻗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허나 그 어리석은 사내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으니 사람 목숨을 어찌 셈하면서 삽니까요? 월향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도 산속에 홀로 남겨질 때도 흘리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월향은 소리 없이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석이 돌아왔습니다. 두 팔에 산나물을 잔뜩 끌어안고 등에는 땔감을 짊어진 채였지요. 얼굴에는 해낸 것이 기쁜 듯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나물도 뜯어오고 물도 떠왔습니다요. 오늘 저녁은 걱정 없습니다요. 월향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식 하고 웃음이 새어 나왔지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으니. 미련한 놈. 허나 이번엔 욕이 아니었습니다. 봉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씩 웃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지요. 작은 움막 안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지요. 버려진 두 사람이 보내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허나 적어도 오늘 이 밤만큼은 춥지 않았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움막 벽 틈새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으나 봉석이 지펴놓은 아궁이 덕에 안은 그나마 견딜만 하였지요. 봉석은 움막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자다가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월향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봉석은 소리 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더 얹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며 움막 안이 다시 조금씩 따뜻해졌지요. 월향은 그 모습을 눈을 반쯤 뜬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생각하였지요. 이 사내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다 하였습니다. 미련하다 하였지요. 허나 이틀을 함께 지내고 보니 그 어리석음이 어딘가 다른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맑은 것이었으니 그릴 줄을 모르는 사내였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봉석이 산나물을 데쳐 소박한 조반을 차려왔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월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석아. 예, 마님. 월향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호칭이 어쩐지 귀에 걸렸지요. 마님이라 하지 말거라. 예, 그럼 뭐라 불러야 합니까요? 생각해보거라. 나는 시댁에서 쫓겨난 신세고 너는 주인 어른 댁에서 내쫓긴 신세다. 둘 다 버려진 처지에 언제까지 마님이라 부를 것이냐. 그냥 편하게 월향이라 부르거라. 봉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머뭇거렸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요? 월향이 그 모습을 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버려진 처지가 아니더냐. 다를 게 없다. 봉석은 한동안 입을 달싹이다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월향이. 어색하기 짝이 없는 발음이었지요. 마치 처음 글자를 배우는 아이처럼 더듬거리는 것이었으니. 월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 부르면 된다. 봉석이 뒤통수를 긁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꾸밈이 없던지 월향은 잠시 말을 잊었지요. 이윽고 월향이 다시 표정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봉석아, 이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의 일이요? 언제까지 산나물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봉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요? 월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몸은 쓸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멀리 나다닐 수도 없었지요. 허나 머리는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온갖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려온 여인이었으니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모자란지 헤아리는 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눈을 떴지요. 내가 머리가 될 터이니 내가 내 발이 되어다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딱 그것 하나만. 봉석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당장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눈치였지요. 허나 이윽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월향이. 그리하지요. 월향은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창문 틈새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몸도 성한 곳이 없고 버려진 몸이었으니까요. 허나 이 어리석은 사내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월향은 속으로 다짐하였지요. 한번 해보자. 기왕 살기로 하였으니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봉석이 다시 씩 웃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지요. 월향은 그 웃음을 보며 짧게 혀를 찼습니다. 웃음이 나오느냐, 이 미련한 놈아. 헤헤, 죄송합니다요, 월향이. 작은 움막 안에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버려진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알리는 아침이었으니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으나 두 사람은 몰랐지요. 이 작은 움막에서 시작된 약속 하나가 훗날 얼마나 큰 길로 이어지게 될지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석은 날마다 이른 새벽에 산을 내려가 마을 장터를 기웃거렸습니다. 월향이 시킨 일이었지요. 무엇이 잘 팔리고 무엇이 모자란지, 어느 상인이 어느 물건을 쥐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기억해 오라 하였으니까요. 그를 모르는 사내였으니 받아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운 채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였지요. 봉석이 돌아올 때마다 월향은 꼼꼼히 물었습니다. 나물은 어느 쪽에 많았느냐, 소금 값은 얼마였느냐, 어떤 물건 앞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렸느냐. 봉석은 더듬더듬 기억을 끄집어냈고 월향은 그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나갔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월향이 봉석을 불렀습니다. 봉석아, 내일 장터에 나갈 때 이것을 가져가거라. 월향이 가리킨 것은 봉석이 며칠째 뜯어온 산나물 묶음이었습니다. 월향이 두 손으로 하나하나 단정히 묶어놓은 것이었지요. 하반신은 쓸 수 없었으나 손만큼은 야무졌습니다. 묶음 하나하나가 흐트러짐 없이 고르고 단정하였지요. 이걸 어찌하면 됩니까요, 월향이. 장돌뱅이 임서방을 찾아라. 키가 작고 눈이 날카로운 자인데 장터 북쪽 끝에서 늘 흥정을 벌인다 하였지. 나물 10묶음을 넘기되 값은 절대 깎이지 말거라. 내가 말하는 값 그대로 받아 와야 한다. 깎으려 들면 어찌합니까요? 웃으면서 돌아서거라.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부른다. 봉석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걸 어찌 아십니까요, 월향이. 욕심 많은 자는 물건 앞에서 발이 먼저 떠나질 못하는 법이다. 임서방이 그런 자라 하였으니 내가 돌아서는 순간 저쪽 발이 먼저 쫓아올 것이야. 봉석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으나 월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만큼은 알았지요.
이튿날 봉석이 나물 묶음을 끌어안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임서방은 월향이 말한 대로 장터 북쪽 끝에 있었지요. 봉석이 묶음을 내밀며 값을 불렀으나 임서방은 코웃음을 쳤으니 이보시오, 그 값이 말이 되는 소리요? 반은 깎아야지. 봉석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월향이 한 말이 떠올랐지요. 봉석은 씩 웃으며 묶음을 도로 끌어안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시오. 소인은 그냥 가겠습니다요. 임서방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칫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봉석의 등 뒤로 목소리가 날아왔지요. 아, 잠깐만요. 에이, 그리 급하게 가실 거짓소. 그 값에 드리리다. 봉석이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월향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날 봉석은 월향이 부른 값 그대로를 받아왔지요. 월향은 그 돈을 두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돈이었지요. 허나 월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댁에서 3년을 일하고도 제 손에 쥐어본 적 없던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몸으로 움막 한 칸에서 처음으로 일군 것이었지요. 월향이 맞게 받아온 것이요? 월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희미하게 젖어 있었으나 목소리는 단단하였지요. 잘 해왔다, 봉석아. 봉석이 뒤통수를 긁으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칭찬을 들은 것이 그리도 기쁜지 귀까지 빨개졌지요. 월향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다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으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첫걸음이었지요. 허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돈 몇 잎이 훗날 한양을 뒤흔들 거상의 첫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날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봉석이 새벽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뜯어오면 월향이 그것을 단정히 묶어 묶음을 만들었지요. 처음엔 10묶음이었던 것이 보름이 지나자 20이 되었고 20이 곧 30이 되었습니다. 임서방과의 거래가 거듭되면서 손에 쥐는 돈도 조금씩 불어났지요. 허나 월향은 결코 느긋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더 깊이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석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으니 월향이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봉석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소인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요. 최참봉 댁에서 같이 일하던 놈인디. 그 놈이 그러는디 고을 객주 황씨 어른이 소인들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요. 움막에서 나물 장사하는 반신불수 여인이랑 쫓겨난 머슴놈이 제 구역에서 장사를 한다고. 아주 못마땅해 한다 하던디요. 움막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향의 눈빛이 날카롭게 가라앉았지요. 황씨 객주라. 월향은 황씨 객주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장터의 물기를 틀어준 자였지요. 그의 눈밖에 나면 장터에서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고 임서방 같은 장돌뱅이들도 황씨 눈치를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하였으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리도 빨리 올 줄은 몰랐지요. 황씨 객주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봉석이 장터에서 임서방을 찾았으나 임서방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봉석이 뒤를 쫓아가 어깨를 잡자 임서방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황씨 어른한테 찍히면 이 장터에서 끝이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시오. 봉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란한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요. 들고 온 나물 묶음이 갑자기 몹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석이 나물 묶음을 그대로 안고 돌아왔습니다. 팔지 못한 것이었지요. 월향 앞에 묶음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향이 죄송합니다요. 소인이 내 탓이 아니다. 월향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봉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월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으니 적이 누구인지 알면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뿐이야. 그럼 어찌합니까요? 월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황 씨를 피해 다른 장터를 찾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였습니다. 황 씨의 손길은 이 고을 어느 장터에나 뻗쳐 있었으니까요.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하나였지요. 월향이 눈을 떴습니다. 황 씨 객주를 직접 찾아가야겠다. 봉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직접요. 근디 월향이 그 어른이 우리를 반겨줄 것 같습니까요? 반겨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이튿날 아침, 봉석이 월향을 등에 업고 황씨 객주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월향은 봉석의 등 위에서 어젯밤 내내 생각해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짚었지요. 황씨 객주가 요즘 한양에서 내려오는 명주 물량을 구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는 것. 장터에서 귀동량으로 얻어온 정보였습니다. 작은 실마리였지요. 허나 월향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봉서가 황씨 어른을 뵙거든 딱 한마디만 하거라. 소인이 명주 물량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된다. 근디 월향이 소인이 어찌 명주를 구합니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한다. 내 놈은 그 말만 전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걷다 보니 황씨 객주댁 앞에 도착한 봉석과 월향이. 허나 황씨 객주는 봉석이 여인을 등에 업고 들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못 타러 왔느냐? 봉석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월향이 시킨 말을 떠올리며 또박또박 내뱉었지요.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요. 소인이 명주 물량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요. 황 씨의 눈빛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뱉는구나. 어디 드러나 보자 들어오거라. 사랑채 안으로 들어서자 황 씨가 상석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봉석이 월향을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앉혔지요. 황 씨가 월향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명주를 연결해 준다고? 가소롭구나. 대체 뭘 안다고? 봉석의 주먹이 슬쩍 쥐어졌습니다. 허나 월향이 봉석의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입을 열었지요. 어른께서는 지금 소인의 다리를 보고 계십니다. 허나 장사는 다리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월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한양 명주 유통 경로와 황 씨가 놓치고 있는 중간 마진. 물량이 막힌 이유까지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황 씨의 팔짱이 천천히 풀렸지요. 황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굵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한번 두드리더니 낮게 내뱉었지요. 좋다. 한번 해보자꾸나. 단
물량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앞으로 이 고을에서 장사는 끝인 줄 알 거라. 봉석이 월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월향은 황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십시오. 황 씨 객주를 나서며 봉석이 소리 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월향은 봉석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떨리는 손을 봉석에게 들키지 않으려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태연하였으나 속으로는 심장이 내내 쿵쿵거렸던 것이었지요. 월향이 우리 해낸 것이우? 아직 좋아하기 이르다. 이제 시작이야. 허나 봉석은 이미 귀까지 빨개진 채 씩 웃고 있었습니다. 월향도 결국 입꼬리를 참지 못하였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 허나 오늘 이 하루만큼은 두 사람 모두 기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요. 황씨 객주와의 약조가 이루어진 뒤부터 두 사람의 나날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월향이 머릿속으로 짜놓은 길은 이러하였지요. 한양 명주 유통상과 직접 연결하되 황씨 객주를 중간에 놓아 물량을 안정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봉석이 발이 되어 한양까지 오르내리며 물량을 확인하고 값을 흥정하였고, 월향은 움막 안에서 그 흐름을 머릿속으로 조율하였지요. 황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였으나 천명주 물량이 약조한 날짜에 맞추어 들어오자 비로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명주 거래가 자리를 잡으면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움막도 조금씩 손을 보았습니다. 헐거운 벽을 메우고 바닥에 집자리를 깔았으며 봉석이 장터에서 작은 솥 하나를 사왔지요.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두 사람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허나 잘 풀리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난관도 따르는 법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석이 한양에서 명주 물량을 받아 내려오는 산길에서 낯선 산의 셋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행색이 험하고 눈빛이 고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 보따리 이리 내놔라. 얌전히 내놓으면 몸은 성하게 보내줄 것이야. 봉석이 등 뒤에 보따리를 두 손으로 단단히 틀어쥐었습니다. 이것은 월향이 밤새 머리를 짜내어 만들어낸 물량이자 황씨 객주와의 약조가 걸린 것이었으니 봉석은 어리석은 사내였습니다. 허나 몸만큼은 장사였지요. 세 사내가 한꺼번에 달려들었으나 봉석은 보따리를 등에 맨 채 한 명씩 밀쳐냈습니다. 우직하고 거침없는 힘이었지요. 결국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달아났고 봉석은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리는 멀쩡하였으니, 허나 봉석의 입술이 터지고 옆구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 몸으로 움막에 돌아오자 월향이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지요. 이게 무슨 꼴이냐. 물량은 지켰습니다요. 월향이. 보따리는 멀쩡합니다요. 월향이 아무 말 없이 물에 적신 천을 가져와 봉석의 입가를 눌렀습니다. 봉석이 찔끔하며 움찔하였지요. 아야, 가만히 있거라. 이 미련한 놈아, 물량이 뭐가 대수냐. 내 몸이 먼저지. 봉석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월향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으니 쑥스러운 듯 피식 웃었습니다. 월향이 지금 걱정해 주는 것이우? 쓸만한 발을 잃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야. 딴 생각 말거라. 봉석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돌렸지요. 귀 끝이 붉어진 것을 봉석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명주 물량은 황 씨의 손에 약조한 날보다 하루 일찍 들어갔습니다. 황 씨가 비단을 펼쳐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그 뒤로 황 씨는 월향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업신여기는 기색이 사라졌지요.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조심스러운 경계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통 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었으니. 그날 밤 봉석이 운막 섬돌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지요. 봉석아, 겁나지 않느냐? 이 길이. 봉석이 하늘을 보며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겁이요? 글쎄요. 월향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께. 소인은 잘 모르겠습니다요. 근디 월향이는 겁납니까요? 월향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낮게 내뱉었지요. 무섭지. 매일이 무섭다. 일이 매번 잘 풀릴 수는 없으니. 봉석이 월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월향이 소인이 발휘되기로 하였지 않습니까요? 월향이가 가자는 데까지는 소인이 데려다 드릴 것이오. 그러니께 겁낼 것 없습니다요. 월향이 한동안 봉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처음 자신을 구해줬던 그 등이었으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내였으나 어찌 저리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버려진 지 계절이 2번 바뀌었지요. 아직 갈 길은 멀었으나 두 사람의 발은 이미 그 길 위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기슭 운막으로 향하는 좁은 길에 낯선 노인 하나가 나타났지요. 허리가 곧고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작은 약함이 하나 묶여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었으나 의지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요.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반신불수 여인과 바보 머슴이 운막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었지요. 봉석이 운막 앞에서 노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요? 소인들은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요.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허허, 겁낼 것 없느니라. 나는 의원 박진사라 하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지만 자네들 같은 이는 처음 보았네 그려. 몸이 불편한 이가 장사를 한다 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살펴봐 드리고 싶기도 하였네. 봉석이 고개를 돌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봉석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박진사가 운막 안으로 들어서더니 말없이 월향의 곁에 앉았습니다. 월향의 손을 짚어보고 다리를 살피고 눈빛을 들여다보았지요.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봉석은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이윽고 박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뼈가 상한 것이 아니라 기혈이 막힌 것이요. 오랜 과로와 냉기가 쌓여 경락이 닫혀버린 것이지. 완전한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겠으나 꾸준히 침을 맞고 약을 다려 먹으면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소. 월향이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시댁에서 처음 몸이 이상하다 느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살펴봐 준 적이 없었지요. 꾀병이라 하였고 팔자라 하였고 스스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여겼습니다. 허나 이 낯선 노인이 처음으로 말해주었지요. 나아질 수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봉석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월향이 우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이었지요. 커다란 손이 월향의 어깨 쪽으로 갔다가 멈추었습니다. 무엇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결국 봉석이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월향이 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요? 헌데 왜 우십니까? 어리석은 위로였습니다. 꾸밈도 없고 말재주도 없는 말이었지요. 허나 월향은 그 말을 듣고 도리어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한꺼번에 나오는 이상한 순간이었지요. 바보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박진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겠소. 대신 한 가지를 부탁하려 하오. 말씀하십시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몸소 움직이기가 어렵소.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약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필요한 곳에 유통시켜 주시겠소. 그것으로 약값으로 퉁칩시다. 월향이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살펴보러 온 것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날부터 박진사가 이틀에 한 번씩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침을 놓고 약재를 다리고 월향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지요. 봉석은 박진사가 올 때마다 문 앞에서 맞이하고 돌아갈 때는 마을 어귀까지 발에다 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였으나 이내 세 사람 사이에 조용한 신뢰가 쌓여갔지요. 약재 유통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진사의 오랜 의원 인맥과 월향의 유통 수완이 맞물리자 약재가 필요한 곳에 제때 닿기 시작하였지요. 황씨 객주도 이 흐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침을 맞은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월향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조심스레 다리에 힘을 주어 보았지요. 예전 같으면 돌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번엔 달랐으니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발끝이 떨렸지요. 월향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그 감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봉석에게도 박진사에게도.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허나 그날 밤 월향은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잠이었지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쌓이고 또 쌓였지요. 산길이 막히는 날이면 봉석도 장터에 내려가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일을 따졌지요. 월향이 말하고 봉석이 들었습니다. 봉석이 모르는 것을 물으면 월향이 풀어 설명하였고, 월향이 미처 생각지 못한 장터 사정은 봉석이 귀동냥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어리석고 총명한 두 사람이 겨우내 머리를 맞댄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눈이 내리는 날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로 눈 쌓인 산길을 짚으며 올라오는 노인을 보며 봉석이 달려 내려가 부축하였지요. 박진사는 그때마다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직 이 정도는 혼자 걷는다네. 자네는 월향씨나 잘 돌보게. 봉석이 뒤통수를 긁으며 웃었지요. 침을 맞는 날이면 월향은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요. 허나 이 고통이 무언가를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으니
박진사가 침을 놓을 때마다 전에 없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으니까요. 차갑고 묵직하던 다리 끝에 따끔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치료를 마친 뒤였습니다. 월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봄이 오면 걸을 수 있겠습니까? 박진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섣불리 답하지 않는 것이 이 노인의 방식이었지요.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걷기는 어려울 것이오. 허나 한쪽 다리를 짚고 일어서는 것은 봄이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소. 장담은 못하겠으나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오.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허나 손이 무릎 위에서 살며시 쥐어졌습니다. 박진사가 돌아간 뒤 봉석이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월향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봉석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봄 되면 월향이 일어설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요? 장담은 못한다 하였다. 소인은 될 것 같습니다요. 월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향이가 이때까지 안 된다 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월향이 한동안 봉석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어이없게도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결국 월향이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미련한 놈이 말은 제대로 하는구나. 겨울이 깊을수록 봉석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약재 유통이 자리를 잡으면서 박진사의 약함을 이고 지고 오르내리는 것이 봉석의 일과가 되었지요.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도 봉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장사인 것도 있었으나 멈추면 월향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월향이 잠든 얼굴이 오랜만에 편안하였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부터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대비하느라 잠을 설쳤던 여인이었지요. 허나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봄이 오면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 그리고 봉석의 어리석고도 단단한 말 한마디가 무언가를 내려놓게 한 것이었습니다. 봉석은 그 잠든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봄에 꼭 일어서야 합니다요. 월향이. 봉석이 움막 섬돌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하였지요.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월향이 일어설 것이라 믿었으니, 그리고 그 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봉석은 잘 몰랐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큼은 알고 있었지요. 어디까지든 자신이 데려다 드릴 것이라는 것을. 겨울이 물러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지요. 산기슭 나무들의 연한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였고, 새벽 공기에서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봉석은 그 봄 기운을 온몸으로 맞으며 매일 아침 움막 밖으로 나갔지요. 겨우내 기다리던 것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봄이 오던 날 아침, 월향은 혼자 움막 안에서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봉석이 장터에 내려간 틈이었지요. 이를 악물고 천천히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올라갔습니다. 조금이었지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허나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떨렸으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났습니다. 이윽고 힘이 풀려 다시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월향은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숨을 고르었습니다. 됐다.
봉석이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운막 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지요. 월향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은 채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두 발이 바닥을 딛고 있었지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허나 서 있었으니 월향이? 월향이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허나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니 봉석이 달려들어 월향을 부축하려 하자 월향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잠깐만. 봉석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월향이 벽에서 손을 떼었지요. 한 발, 두 발. 비틀거리고 또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세 발째의 봉석의 가슴에 닿았지요. 봉석이 두 팔로 월향을 받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봉석은 월향의 등을 조심스레 감싸 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월향도 말이 없었습니다. 봉석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으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봄볕이 열린 문 사이로 가득 쏟아졌습니다. 버려진 산에서 죽기를 기다리던 여인이 이제 두 발로 서 있었으니 비록 세 걸음이었으나 그 세 걸음이 얼마나 긴 시간을 건너온 것인지 두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장사 수완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황씨 객주와의 거래가 명주에서 소금과 약재로 번져나갔고 임서방도 진작부터 돌아와 월향의 유통망 안에서 발을 놀리고 있었지요. 마을 안악 점순이 합류하여 잔거래와 살림을 도왔으며 박진사의 의원 인맥이 약재 판로를 한양 깊숙이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인근 고을을 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 봉석은 여전히 그를 몰랐습니다. 숫자도 월향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였지요. 허나 봉석과 한 번 거래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사내가 속이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았으니 우직하고 묵묵한 신이가 어떤 말재주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운막은 어느새 제법 반듯한 초가로 바뀌었습니다. 월향이 장부를 펼치고 붓을 드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지요. 황씨 객주는 이제 월향의 조언 없이는 큰 거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 사람을 업신여기던 그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어느 저녁 봉석이 마당을 쓸다가 문득 멈추어 섰습니다. 월향이 마루 끝에 나와 봄바람을 맞고 있었지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였으나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봉석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툭 물었지요. 월향이 우리 이제 부자 된 것입니까요? 월향이 봄바람을 맞으며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글쎄다.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되 이제 굶지는 않겠구나. 봉석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지요. 월향이 피식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산에 버려지던 날부터 오늘까지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잃은 것도 있었고 얻은 것도 있었지요. 허나 지금 이 봄볕 아래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으니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은 것이었지요.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고 처마 밑으로 제비 한 쌍이 깃들었지요. 황씨 객주로부터 한양 거상들에게까지 두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운막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듯하고 조용하였지요. 허나 한 가지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봉석이 며칠째 어딘가 이상하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멍하니 멈추었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엉뚱한 골목을 돌기도 하였지요. 월향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향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봉서가, 요 며칠 왜 그러느냐?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요.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는 놈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봉석이 뒤통수를 긁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빙 돌다가 다시 돌아와 월향 앞에 섰지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월향이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말하거라. 소인이 월향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습니다요. 혼례를 올리고 싶다는 말입니다요. 월향이가 싫으면 할 수 없겠지만 소인은 월향이 말고는 생각이 없습니다요.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제비만 처마 밑에서 짹짹거렸지요. 봉석은 귀까지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한동안 봉석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련한 놈이 말은 또 저리 똑바로 하는구나. 그럼 싫은 것입니까요? 바보야, 언제 싫다 했느냐? 나도 좋다. 봉석의 얼굴이 환하게 터졌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채로 웃는 것이 어찌나 티가 나던지. 월향이 고개를 돌린 채로 혼자 웃음을 삼켰지요. 혼례 날짜가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강 씨였습니다. 월향을 산에 내다버리라 명하였던 시어머니 강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예전에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으며 입고 온 옷이 남루하였지요. 달복을 잃은 뒤 집안이 기울어 이제는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지요. 월향아, 내가 잘못하였다. 예전 일은 내가 다 잘못하였으니 이 늙은이 좀 거두어다오. 월향이 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전이었다면 가슴이 떨렸을 것이었지요. 분하거나 서럽거나 혹은 통쾌하거나. 허나 지금 월향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였으니. 월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은 이미 산에서 한 번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한테 찾아오신 것이니 소인은 어머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디 발기를 돌리십시오. 강 씨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허나 월향은 더 말을 보태지 않았지요. 조용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지요. 월향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산 위에 두고 내려온 지 오래였으니까요. 혼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황씨 객주가 술을 내었고 임서방이 비단을 가져왔으며 점순이 음식을 차렸지요. 박진사가 상석에 앉아 덕담을 건넸습니다. 버려진 두 사람이 서로를 거두었으니 이보다 기특한 인연이 또 어디 있겠소. 오래오래 함께하시오. 봉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향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봉석이 월향의 귓가에 가까이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월향아, 이제 뭘 또 하면 됩니까요? 봉석아, 이제 나한테 존대 그만하거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그래도 돼. 우선은 밥이나 먹어라. 이 미련한 놈아.
봉석이 크게 웃으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홀례상 위를 지나갔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양에서 모르는 자가 없게 되었지요. 명주와 약재에서 시작한 것이 비단, 소금, 도자기로 번져나갔고, 한양 상계에서 월향의 이름은 곧 신이와 명미남의 두 글자로 통하였습니다. 봉석의 이름은 우직함과 믿음의 두 글자로 통하였지요. 두 이름이 함께 불릴 때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마지막으로 월향의 다리를 살피고 나서 천천히 침통을 거두었지요. 그러더니 말없이 빙긋 웃었습니다. 월향이 그 웃음의 뜻을 알았지요. 그날 오후 월향은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지요. 한 걸음, 두 걸음,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봉석이 그 모습을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지요. 월향이 스스로 걷는다. 나도 알고 있다. 이 바보야. 월향이 봉석의 앞에 우뚝 섰습니다. 지팡이 없이 두 발로. 봉석이 올려다보았지요. 월향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오랜 것들이 다 담겨 있었지요. 산 위의 차가운 땅, 낡은 움막, 임서방과의 첫거래, 황씨와의 담판, 눈 쌓인 산길, 그리고 새 걸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두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상 부부라 불리게 된 두 사람이었지요. 버려지고 쫓겨나고 산에 내던져졌던 두 사람. 허나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발 아래에 한양이 있었으니 봉석이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도 봉석을 바라보았지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지요.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날리고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낡은 움막이 있었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곳이었으니.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진정한 봄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